우선 이준석, 송영길, 그리고 김병준 선대위원장 이 세 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매우 중요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인터뷰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 이준석 대표, 뭐 제가 보기에는요, 당대표가 선거다 말고 뛰쳐나가는 거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아니, 전쟁 중에 지금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말이죠, 전쟁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지금 적진에 투항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하고 똑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정해진 룰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정해진 룰이라고 하는 것은 선대위원장이니까 선대위 틀 안에서 이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녹여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달려나가는 거,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 그래서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뭔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첫 번째는 윤핵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윤핵관이 어디가 있냐. 기자 여러분들이 한번 취재해봐라. 지금 장제원 의원 완전히 밖으로 나가 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부임을 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참 아슬아슬하다. 이미 도를 넘었다는 건 다 한데, 넘어도 1단, 2단, 3단 있으면 이제 거의 3단계까지 다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대 장관을 발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30대 대표 말들 안 듣는다. 야, 이게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비서실 문제라든가 뭐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예. 그래서 연합뉴스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우선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대선판을 갖다가 이 헐리우드 영화 다크나이트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배트맨으로, 이재명 후보를 조커로 놓고 선거 전략도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야 했지만은 실패했다, 못 몰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조커에 맞서는 배트맨이야 하는데 고담시 경찰국장이 돼버렸다. 그러면 조커를 못 이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좋은 슬로건인데 이거 발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위험한 슬로건이다. 예, 그리고 보궐선거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경선 방침을 밝혔어요. 또한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일화를 핵축하는 사람들이 당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 대표가 한번 본인이 옳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누가 얘기하든 간에 일체 듣지 않아요. 이게 30대 대표, 많은 그런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정치를 기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0대 대표를 뽑아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치 행태를 하는 거 보면 옛날에 이 YS보다도 더 심한,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DJ보다도 더 심한, 쓰리김 중에서 제일 투쟁 세게 했던 사람이니 김종필보다는요, 김종필 JP는 사실 투쟁이 뭐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DJ하고 이제 YS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제일 투쟁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분들과의 투쟁은 그래도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화를 완성시키겠다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런 투쟁이라고 보면, 나의 대표권을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준다고 해놓고 전권을 안 주느냐, 내가 그러니까 일할 공간이 없다, 안 하겠다, 뛰쳐나간다, 그래서 선대위를 개편하더라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돌아온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지 않는다? 인생 끝장입니다. 정치인으로서만 끝장이 아니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벼랑 끝의 위치로 본인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벼랑 끝이 만약에 깊으면 깊을수록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벼랑의 높이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하늘 끝까지 올리고 있어. 그럼 저 땅바닥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면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나지. 벼랑 끝도요, 적정 수위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는 윤핵관을 공격하다가 이제 지금은요, 직격탄을 윤석열한테 날리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30대 장관 만든다는 사람이 30대 대표 말 안 들어? 이것만큼 더 직격탄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짤막짤막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5분 정도, 예, 걸려서,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정과 상식인데, 윤석열 핵심 가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이라는 발레 하나의 정권이 무너졌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발레가 나오니 무너졌다. 가족 리스크를 윤 후보의 발레로 보나 대응 능력이 문제다. 윤 후보가 측근이나 가족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국민이 평가하는 정치적 영역이다.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참 민망하지만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도 간표를 받았다. 본선에서도 지금 속도로 간표를 받으면 골을 안 넣고는 이길 수 없다. 선대위 전체적으로 골 넣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득표 전략도 없지만 간표를 막는 전략도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도 계속 커진다. 간표 요인은 사안의 중차대함보다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달렸다. 윤 후보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선대위 회의 날도 간표 막는 대전략이라고 이라도 세우자고 했다가 거부당한 것 아닌가. 선대위 복귀의 전제 조건이 있나? 제 역할이 없다고 부정당한 상황에서 선대위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이 대목에서요. 전제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지금 물어봤는데 참여할 생각이 없다.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중간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번 사태가 제2 울산회동으로 이어질 순 없나. 울산회동 때도 청소를 하기보단 이불로 덮어놓은 거였다. 그때 합의가 지켜진 게 없다. 이젠 합의 정도가 아니라 윤 후보 입장에선 자존심상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해야 할 거다. 윤 후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저도 요구할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윤 후보의 민주주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나. 하극상 행태를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지만 조수진 단장이 당대표 탄핵을 언론인들에게 설파했다. 언론에서 윤 후보의 공식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수진 단장과 충돌은 1박 2일 동안 일어났다. 윤 후보 옆에 보릿자루만 있는 게 아니라면 보고했을 것이다. 보고를 받고도 그렇게 판단했다면 앞으로 윤 후보의 대응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대위 내 다른 문제는 없었나? 6개 총괄본부는 김종인 위원장이 강한 그립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를 한 것이다. 김종인 이름은 필요하되 일할 공간은 안 준 것 아닌가? 윤 후보의 선대위가 이기기 위한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정계 개편 같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획인지 의심이 간다. 임태희 총괄 상한본부장에게 보고를 더하라는 건데 뒤집어보면 그동안 보고를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웃기는 거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그럼 이 6개 총괄 본부 때문에 그립을 못 잡는다?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조직 장악력이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느 조직이 됐든 3개든 5개든 6개든 10개든 총괄 본부가 됐든 이름이 어떻게 됐든 조직 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6개 절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선대위는 거의 20여 개를 갔다가 20여 개 가까이 갔다가 그거를 6개로 줄였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현재 총괄본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6개든 4개든 그게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럼 6개를 3개로 줄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4개 정도가 거론됐어요. 그러다가 6개가 됐어요. 이거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설령 이게 많다면 많으면 많은 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바로 탑 리더의 역할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6개 만들었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일할 공간을 안 줬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지나치게 김종인 위원장 쪽으로 말하자면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는 의도적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핵관이 문제인가? 윤 후보가 윤핵관은 출근도 안 한다고 했는데 출근하면 윤핵관이 될 수 없다. 최순실이 출근하고 지위가 있었으면 비서실세가 될 수 없었을 거다. 우리 국민들은 개선 조직상 없는 사람이 단순 조언자 역할 이상의 실질적 직무를 맡는 것을 싫어한다. 대선에 이겨도 저도 이준석에게는 정치적 타격 아닌가? 대선에 이겨도 저도 이준석에게는 정치적 타격 아닌가? 여의도 문법에 계속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가 윤석열 후보에게 알랑거려서 정치하려고 했다면 1차 울산 합의도 없었다. 통관 대통령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다. 27살 때 박근혜 선대위에서 최순실 존재를 몰랐던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 그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전부 다 비겁했던 거다. 참 말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여의도 문법에 계속되고 싶지 않다는 정치적 타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의 틀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타격을 준다? 그러면 너희들은 말도 안 돼. 이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보나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을 것이다. 통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노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30대 장관을 많이 맡는다는 분이 30대 당대표와 소통이 안 된다. 청와대 비서실을 줄이고 내각을 통할한다는데 손대위는 오히려 윤핵관 논란 속에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말실수 논란이 이어지는데 현장에서 후보의 미숙한 표현을 보완해주기 위해 저와 같이 다니는 기획을 했었는데 바로 자기 정치한다는 공격이 들어왔다. 결국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협작질하는 사람들 덕분에 의원 후보는 맨몸으로 나가서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맨날 저보고 돋보이고 싶어 한다는데 저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돋보일 필요가 없다. 세대 결합론은 무산된 것인가? 이준석이 2030 남서들을 대표하는 것 같으니 2030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신지혜를 영입하자는 프랭켄슈타인식 영입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공천 컨셉 그리고 스케줄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 중심으로 한다. 당원 수가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인 곳은 다 경선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통해 부적격자를 거르려고 한다. 저는요 이거 뭐 혁신적 아이디어는 맞아요. 예, 이거 누가 시험 본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보다 100배 만배 성공한 국가에서요 기초 뭐 의원 시험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시험을 통해서 이 공천을 하는데 영향을 주겠다? 저는 생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저도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정치학 공부 아무리 못했어도 4년간 공부한 사람인데 이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월 1일 선거일이니 2월부터 기억에 들어가서 4월에 공관위를 꾸리고 5월까지는 공천해야 한다. 자, 3, 4, 5월이 말이죠. 차기 5년 정권을 설계할 수 있는 인수위 기간이에요. 이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역량 아무리 물론 인수위가 구성이 돼서 제대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 새로운 정권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지 기반 그 다음에 모든 역량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험을 친다? 이거 역량이 왜 그러냐면 이게 기초의원들만 뽑는 게 아니라 도지사들도 뽑아요. 도지사들의 이 협력, 협조 그리고 이 참여 이것이 인수위 구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느냐. 물리적으로 몸이 인수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근데 이게 전부 시험제도 왜냐면 뭐 이 도지사들이 물론 시험을 안 보고 기초의원들이 시험을 보는 거지만은 다 이게 고리고리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위험해요. 종로 출마 의사는 재보선 공천 스케줄은 1월 초부터 한다. 예, 1월 초부터 재보선 공천 스케줄 진행한다. 종로 선거에 나갈 생각은 없다. 이길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 종로 선거가 쉬운 건 아니다. 경선할 건가? 그렇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선거 연합론도 종로 재보선과 연동되나? 단일화 판을 섣불리 펼치고 단일화를 회책하는 사람들이 당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본다. 당 대표로서 선거 지원은 어떻게 할 건가? 활발한 축사와 방송, 당무에 이상이 없도록 차질 없는 사무처 관리를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판세해주는 영향은 전당대회 때 대구 연설에서 탄핵에 대한 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더 민감할 거다. 하지만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로서 명쾌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는 굉장히 중차대하고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반면 교사가 돼야 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했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차대해. 자, 이렇게까지 설령 이렇게 인식하는 거 누가 막 바꾸겠어요.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사상의 자유가 다 있는데. 근데 이 시점에서 박근혜 농단 굉장히 중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는가? 지금 질문이 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판세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권이 적전분열 카드로 보나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당원과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지만 억울하다고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여기도 적전분열 카드로 보나 여기에 하기가 나. 그러니까 적전 카드가 되냐 안 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느냐 안 됐느냐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인식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요. 국정농단 혐의는 굉장히 중차대하는 거하고 적전분열 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한테 달려있다. 이게 똑같은 인식이에요. 여권에는 아무 책임 없다 이겁니다. 여권은 당연히 국정농단 했으니까 감옥에 가둔 것 당연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적전분열 카드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나 똑같아.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굉장히 부끄러웠다.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 예, 잘못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용서해 달라.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잘못 깊이 반성한다. 많이 부족했다. 선경이가 또한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남편이 당선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리고 김건희를 욕해도 남편에 대한 마음은 지켜달라.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핵심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두렵고 송구하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 소개할 줄은 미리 상상도 못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 돼서 정말 무섭다. 윤석열 저의 허물은 굉장히 부끄럽고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 모두가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 일과 학업 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이다. 용서해 달라. 과거의 잘못 깊이 반성하고 많이 부족했다.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그리고 남편이 당선돼도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 김건희 욕해도 남편에 대한 마음은 지켜달라. 이것이 이제 핵심 기자회견의 요지인데요. 자, 이 기자회견의 요지를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사죄하는 이 진정성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등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후보자 부인으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요. 조용하게 말하자면 도와주겠다. 조용한 입장으로 말하자면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점을 내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김희경 씨와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또 안철수 후보하고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두 분의 후보들은 이미 지난 대선 한번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접촉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 낮은 목소리로 조용조용하게 굳이 언론에 다 공개하면서까지 활동은 하지 않겠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일종의 의혹 부풀리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경위가 어쨌든 모두가 본인 탓이다.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되겠고 또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겠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었다. 용서해 달라. 예. 그 다음에 당선돼서 청와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김정순 여사에 대한 불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하이 프로파일적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이런 역할보다는 조용히 말하자면 공개적인 그런 입장에서보다는 표시나지 않게 조용하게 말하자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김건희는 욕해도 남편에 대한 마음은 지켜달라. 이 얘기는 결국 어떤 말이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권 교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는 결국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로서의 말하자면 그러한 그 정치적인 상징성, 이런 측면에서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기자회견 선상에서는요, 이 머리를 단발 스타일로 단정하게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그동안에 사죄를 직접 하라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많이 이제 해소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이 프로파일이 됐든 아니면 낮은 단계가 됐든 등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이 모멘텀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한 것 자체가 하나의 등판의 제 1단계를 밟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러한 이 사과 입장문의 발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줘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 김건희 씨 의혹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맨 먼저 충돌이 됐잖아요. 우선 외형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뭐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걸 보면 윤핵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죠. 윤핵관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조수진 공보단장이 김건희 씨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이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로 뛰지 않는다, 이런 점에 윤석열 후보는 좀 서운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과 관련된 공보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당신 말을 듣느냐, 나는 후보의 말만 듣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와도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그리고 여건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 선대의 복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요, 이 김건희 씨가 그냥 그 입장문만 발표하고 질의 답변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접촉이 사실상 공식적인 접촉이 처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 답변까지 받으면서 속 시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 시원하겠지만은 지금 여당에서는 뭐 하나만 있어도,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전부 다 꼬투리 잡는 것이 자기네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우려해서 어느 정도 언론 접촉이 친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고 질의 답변은 자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경험이 없는 거 느닷없이 갖다 딱 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아무리 자신만만하더라도 조금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염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발표된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우선 철저한 사과와 반성이 중심이 됐다는 거,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말하자면 언론과의 이 접촉, 눈에 띄는 그야말로 하지만 보여주기식 행보, 그리고 지나치게 윤석열 후보 지지를 앞세우는 활동, 이런 거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반성의 연장선상에서 고개 숙인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를 챙겨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 꼭 도와달라, 이런 요청도 굉장히 강하게 요청하지 않고 남편의 진정성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회적으로 굉장히 로키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중도층, 탈진보 인사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정권 교체에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보도가 됐는데요. CBS 의뢰로 서든포스트가 지난 12월 24일하고 25일날 이틀간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이재명이가 36.6, 윤석열이 27.7, 안철수 4.1, 그리고 심상정 3.9가 나왔습니다.